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제3절 폐기물 감량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량화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재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량화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예제 19번에 보시면 1번을 그대로 문제화를 해놓은 건데, 다음 중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방향은 가번의 대비화, 나번의 감량, 다번의 위생 매립, 라번의 소각 연료해수. 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처리하는 거고, 나번의 감량, 폐기물은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축 공정이에요. 압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피를 줄이는 것을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감소하는 공정인데, 자, 그럼 폐기물에서 부피를 감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압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저장에 필요한 용적을 줄이기 위해서, 용적이라는 것은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수송 시의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서, 자, 수송 시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폐기물을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 20번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수거된 폐기물을 압축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저장한 필요한 용적을 줄이기 위해서, 나번에 수송 시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번에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라번에 소각장에서 소각 시의 원활한 연소를 위해서. 그래서 압축을 하는 이유는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각장에서 소각 시에 원활히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입자를 찰게 하는 파쇄를 해야지 연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압축 파트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계산하는 문제 공식이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압축비를 구하는 공식에 보시면 압축비라는 것은 V1 나누기 V2예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처음 조건, 2는 변경된 조건인데, 자, 압축이라는 것은 V라는 것은 볼륨의 약자를 써서 부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압축 전의 부피라는 것은 단위가 미터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 그래서 마찬가지 단위는 미터의 삼성이죠. 따라서 압축을 했을 때 부피를 이용해서 압축비를 계산하는, 말 그대로 압축비라는 것은 압축 전과 압축 후의 값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V1 나누기 V2.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피라는 미터의 삼성으로 값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도가 680kg/m의 삼성인 쓰레기 200kg이 압축되어서 밀도가 960kg/m의 삼성으로 되었다. 압축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680kg/m의 삼성인 쓰레기 200kg을 압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kg을 680kg/m의 삼성으로 압축을 하고, 자, 그리고 압축을 하니까 960kg/m의 삼성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뭐가? 200kg의 쓰레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200kg이라는 것을 압축 전에는 밀도가 680, 압축 후에는 밀도가 960. 우리가 압축을 했다는 소리는 밀도가 커집니다. 압축 전에 비보다 압축 후에 밀도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위를 잘 보시면 부피를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자, 밀도가 680kg/m의 삼성이고 쓰레기가 200kg이니까 200kg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밀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밀도를 나눠주면 밀도의 단위가 kg/m의 삼성이니까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보시다시피 200kg 나누기 680kg/m의 삼성을 하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200 나누기 680을 하면 0.29m의 삼성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00kg에서 960을 나눠주면 우리가 압축 후니까 960을 나눠주니까 0.2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V1이라는 것은 200kg에서
680kg 미터의 삼성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V2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kg이라는 값이 있는데 960kg 미터의 삼성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압축 전의 값에서 압축 후의 값을 나눠주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느냐면 1.38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압축비를 보시게 되면, 자, 압축비는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VR. VR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VR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부피 감소율을 뜻해요. 자, 그러면 쓰레기 포장 시의 부피의 감소율이 통상적으로 60%다. 여기서 압축비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압축비를 계산을 하는데 V1이나 V2라는, 다시 말해서 압축 전의 부피와 압축 후의 부피를 알고 있으면 V1 나누기 V2로 압축비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조건에서 부피 감소율이 주어져 있으면 부피 감소율이 있는 식을 통해서 압축비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압축비라는 것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그래서 부피 감소율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60%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했을 때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60. 그렇게 하면 얼마가 라는 값이 나오죠?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피 감소율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에요. 자, V1이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 그래서 지금 압축에 관계되는 내용에서는 V1과 V2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V1이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압축 전의 부피니까 여러분 압축하기 전에 쓰레기 양에서 밀도를 나눠주시면 되고,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 다시 말해서 쓰레기의 양에서 압축 후의 밀도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V1과 V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V2 나누기 V1을 대입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예제 23번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기 전에 밀도가 0.43톤/미터의 삼성이었던 것을 압축기에 압축시킨 결과 0.83톤/미터의 삼성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부피의 감소율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레기의 양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쓰레기의 양이 주어지지 않으면 밀도가 가지고 있는 중량 단위를 기준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0.43톤/미터의 삼성이니까 이때 쓰레기는 1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톤 나누기 0.43톤/미터의 삼성을 나눠주면 뭐가 되느냐 하면 V1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V2라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0.83톤/미터의 삼성이죠. 1톤 나누기 0.83톤/미터의 삼성. 자, 이렇게 나타내서 V1과 V2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기다가 V2 대입을 하고 V1을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8.19%.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는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0을 곱해놓은 이유는 퍼센트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놓은 거죠. 따라서 V1과 V2를 계산하는데 쓰레기의 양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쓰레기의 양이 주어지면 주어진 양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밀도의 단위를 기준을 해서 밀도의 단위가 톤/미터의 삼성이면 쓰레기는 1톤, 그리고 킬로그램/미터의 삼성이 나오면 쓰레기는 1kg을 기준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피 감소율입니다.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CR분의 1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압축비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압축비가 주어지는 경우에서는 1 압축비분의 1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압축비가 없으면 우리가 압축비를 계산했죠. V1 나누기 V2라고. 24번 문제 보면 밀도가 500kg/m의 삼성의 폐기물 5톤을 압축비가 2.5로 압축시켰다면, 여기서 먼저 압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서 CR이라는 자리에 압축비 0.25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60%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쇄입니다. 파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자가 작게 부수는 과정을 파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쇄 시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충격력이라는 것은 위에서 해머처럼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쿵 내리치는 걸 충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압축이라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쭉 밀어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단력이라는 것은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자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파쇄 시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상당히 중요한데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파쇄를 하는 충격력, 그리고 압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압축력, 그리고 자르는 전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단력, 이렇게 세 가지의 힘에 의해서 파쇄를 합니다. 예제 25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효율적인 파쇄를 위해서 파쇄 대상물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위에서 쿵 충격이죠.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서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죠? 전단. 그리고 양쪽 옆에서 쭉 이렇게 누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압축. 자, 따라서 정답은 운반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파쇄 처리의 효과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파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입자가 아주 작게 부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보기 비중의 증가, 그리고 비표면적 증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세트로 다닙니다. 겉보기 비중의 증가, 비표면적 증가, 그리고 폐기물 소각 시에 연소 효율 증가. 왜 연소 효율이 증가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는 잘 되죠. 연소라는 것은 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타게 되죠. 그러니까는 파쇄를 하게 되면 연소 효율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고가 금속의 회수 가능. 여러분들이 파쇄를 하게 되면 그 폐기물 안에 들어있는 금속 성분들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금속 회수 가능. 그리고 운반비의 저렴화, 그리고 입경 분포가 상당히 균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가금속, 유가물의 분리. 여기서 유가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을 분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적의 감소. 여기서 용적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용적이라는 것은 부피예요. 그래서 파쇄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의 부피가 작아지는. 전체적인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만 특히 잘 기억을 하면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6번에 보시면 고형물질의 파쇄 처리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특정 성분의 분리. 특정 성분을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의 밀도의 겉보기 밀도의 증가. 겉보기 밀도나 비표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비표면적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부식 효과 방지. 여기서 우리가 파쇄의 목적과 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쇄물의 파쇄를 통해서 세립화 및 균일화의 장점. 여기서 세립화라는 것은 입자가 작게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균일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자가 균일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번에 조대 폐기물에 의한 쓰레기, 소각로의 손상 방지. 조대 폐기물이라는 것은 입자가 큰 폐기물이죠. 그래서 입자가 큰 폐기물이 들어가게 되면 소각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파쇄를 시켜서 들어가게 되면 소각로에 부딪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로 우리가 밀어넣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소각로를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용량 감소로 인한 부피비의 절감 및 매립 부지 절감, 그리고 자력 선별에 의한 고가 금속 등의 회수 가능, 폐기물의 연소성 증가, 그리고 폐기물의 건조성 증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반면에 파쇄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파쇄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진동이 발생하고 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자체 안에서 폭발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성 물질을 미처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파쇄를 하는 경우에서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예제 26번에 보면 폐기물을 파쇄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나번에 소음 및 진동 발생, 다번에 폭발 발생, 라번에 침출수 발생. 여기서 라번에 침출수라는 것은 매립을 했을 때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매립 시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쇄기의 종류입니다. 자, 파쇄기의 종류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에서 꼭 출제하는 게 뭐냐 하면 전단 파쇄기가 있고 그리고 충격 파쇄기가 있어요. 따라서 전단 파쇄기와 충격 파쇄기의 특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단 파쇄기라는 것은 우리가 칼날을 이용해서 파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충격 파쇄기라는 것은 햄마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격을 줘서 파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전단 파쇄기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 칼이나 왕복 또는 회전 칼날을 교합에 의해서 폐기물을 전단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을 쉽게 생각해서 칼날을 이용해서 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본에 주로 목재류나 플라스틱, 종이류를 파쇄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목재류나 플라스틱, 종이류. 그리고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가 느리죠. 충격 같은 경우에서는 쿵 그러면 벌써 파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전단 파쇄기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왕복을 하면서 전단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이물질 혼입에 상당히 약한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1번, 2번, 3번이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1번, 2번, 3번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4번의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물의 크기를 고르게 할 수 있다. 오븐의 소음과 분진 발생이 비교적 적고 폭발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소음이나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충격에 의해서 파쇄를 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파쇄기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충격 파쇄기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충격 파쇄기는 주로 회전식입니다. 그리고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연성이 있는 물질에는 부적합하고 그리고 유리나 목질류 파쇄에 적합하고 반면에 분진이나 소음, 진동, 폭발의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게 충격 파쇄기죠. 그래서 충격 파쇄기와 전단 파쇄기, 특히 전단 파쇄기에 관계되는 설명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제 28번 폐기물 파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전단 파쇄기는 고정칼이나 왕복칼 또는 회전칼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전단한다. 자, 그래서 전단 파쇄기가 되는 거죠. 나번에 충격 파쇄기는 대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격 파쇄기는 연성이 있는 물질에는 부적합한 편이죠. 연성이 있는 물질에는 부적합해요. 그리고 전단식 파쇄기는 유리나 목질류 등을 파쇄하는 데 이용하고 햄머비는 대표적인 전단식 파쇄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충격식 파쇄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전단식 파쇄기에 대한 설명은 라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세 번째, 압축 파쇄기라는 게 있어요. 자, 압축을 해서 우리가 파쇄를 하는 건데 파쇄기에 마모가 적고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금속류나 고무, 연질 플라스틱의 파쇄가 잘 되지 않죠. 반면에 나무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덩어리, 건축 폐기물 파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종류는 4번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별 공정입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고르는 것을 우리가 선별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스크린 선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폐기물의 자원함이 재생 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체의 크기나 폐기물의 부하, 그리고 지름, 기울기, 회전 속도에 지배되는 분리 방법이고 주로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를 보호하거나 재료 회수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도시 폐기물 선별과 그리고 골재 선별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는지 오답으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폐기물의 선별 같은 경우에서는 회전식을 주로 이용을 하고 골재 분리에서는 우리가 주로 진동식을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크린 선별. 반면에 두 번째, 세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세카트 같은 경우에서는 물컹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세카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징을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경사진 컨베이어를 통해서 폐기물을 주입시켜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 위에서 떨어뜨려서 분류하는 방식인데 주로 유리나 돌을 선별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세카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스토너라는 게 있어요. 스토너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경사진 판에 진동을 줬을 때 무거운 것은 빨리 판의 경사만 위로 올라가고 반면에
가벼운 것은 나중에 올라가는.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쿵쿵쿵쿵 이렇게 진동을 줬을 때 무거운 물질이 경사판에 올라가서 우리가 분리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주로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테이블이라는 것은 비중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도 이번에 보시면 약간 경사진 평판에 폐기물을 올려놓고 좌우로 빠른 진동과 우리가 느린 진동을 줘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스토너하고 비교할 것은, 스토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동일한 진동을 줬을 때 무거운 물질이 경사판에 올라간다는 거고, 반면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빠른 진동과 느린 진동을 주게 되면 가벼운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빠른 진동 쪽으로, 그리고 무거운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느린 진동 쪽으로 이동을 해서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진동을 주더라도 두 가지를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진동에서 무거운 물질이 경사판으로 올라가서 분리가 되는 것은 스토너고, 그 다음에 가벼운 입자는 빠른 진동 쪽으로, 무거운 입자는 느린 진동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테이블에 의한 분류라는 거. 그리고 5번에 보면 손선별 또는 수선별이라고 하죠. 손으로 직접 선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손으로 종이류,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을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손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 선별에 비해서는 작업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수선별을 하게 되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은 작업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그리고 지저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6번에 보시게 되면 공기선별기예요. 자, 지그재그 공기선별기는 컬럼 내에서 난류를 높여줌으로써 선별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고안된 형태로, 여기서 여러분들 그 주입률이 커질수록 선별 성능은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선별 시에 투입되는 폐기물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나 부력, 항력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은 공기선별기가 되고요. 자, 반면에 7번에 자력선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석에 의해서 우리가 선별하는 거니까 주로 철 및 금속류를 회수했을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8번에 와전류 선별법,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자장 속에서 비자성, 그리고 전기도성이 좋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이런 금속들 내에 소용돌이 전류를 발생시켜서 생기는 반발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와전류 선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해서 폐기물 중에 비철금속 등을 선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반면에 정전기 분리라는 것은 각 물질의 전도율이나 대전 효과 및 대전 작용을 이용해서 분리 및 선별하는 방법. 그래서 플라스틱, 고무와 종이, 섬유, 합성 PL 선별에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류들에 의해서 우리가 선별을 한다는 것 정도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학 선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이 있는 유리를 주로 이제 선별을 하는 것을 광학 선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 선별이라는 것은 관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방법인데,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보통 가벼운 물질이라는 것은 유기물, 그리고 무거운 물질이라는 것은 무기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에 보면 지그라는 게 있어요. 지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섭식이라고 해야죠. 섭식. 물을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물속에서 사금을 선별하는 방법을 지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제 29번에 보면 폐기물의 중간 처리 공정 중에서 유리나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가능한 성분들을 분리하기 위한 것은 주로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을 우리가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선별 방법일까요? 성분을 분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 그랬죠? 선별법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 선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선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겠죠. 가번에 산화 선별, 나번에 공기 선별, 다번에 자석 선별, 라번에 스크린 선별.
가번에 보시면 산화선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산화선별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제 31번 폐기물을 분리해서 재활용하고자 했을 때 철금속류를 회수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철금속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철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선별법을 이용하면 되죠?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별을 하면 되니까 자력 선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력 선별을 찾으시게 되면 magnetic separation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3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옵티컬 쇼트라는 게 광학 분류기죠. 광학 분류기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색깔이 있는 유리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유리와 일반 유리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제 33번 폐기물 선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연구 자석을 이용한 선별 방법은 별다른 동력이 소요되지 않으나 주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어야 한다. 납은 스크린 선별 방법은 주로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하거나 재료 회수를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답은 스크린의 선별 방식 중에서 골재 분리에서는 회전 시기, 골재 분리에서는 회전 시기, 그리고 도시 폐기물의 선별에서는 진동 시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맞나요? 풀이해 보면 아니죠. 골재 분리 방식에서는 진동식, 그리고 도시 폐기물 선별 방식에서는 회전식.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관성 선별 방법은 중력이나 탄도학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답은.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별 효율 계산 공식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기가 이렇게 있어요. 선별기가 있으면 투입량이 있죠. 그러면 투입량이 선별기에서 선별이 되는 것을 회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기에서 선별을 해서 회수시키는 양을 회수량, 그리고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을 제거량이라고 그러죠. 제거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기물이 되는 거,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X라고 표기하게 되면 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Y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비회수 대상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XI라는 것은 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X0라는 것은 회수량. 여러분들 여기서 X0라는 것은 제거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회수량은 XC로 표현하는데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그래서 X0와 XC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XI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YI라는 것은 비회수 대상 물질인데 선별기를 통과하게 되면 Y0가 나오죠. Y0는 제거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YC라는 것은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0와 YC를 합치면 YI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제거량과 회수량을 합치면 뭐가 된다는 거죠? 투입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들 선별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투입량, 제거량, 회수량을 구별해서 우리가 어떤 효율을 계산하느냐면 월렐에 의해서 선별 효율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리에테마의 선별 효율 공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월렐에 의한 선별 효율 공식에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또는 리에테마식을 이용을 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XI, X0, XC, YI, Y0, YC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월렐식에서 선별 효율은 XI분의 XC 곱하기 YI분의 Y0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고, 반면에 리에테마식에 의해서는 XI분의 XC 마이너스 YI분의 YC 그리고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절대치라고 그러거든요. 절대치라는 것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거 효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치를 취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XI분의 XC는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YI분의 Y0를 곱하면 월렐식이고 YI분의 YC를 빼주면 리에테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에 가서 우리가 구별을 해도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절에 보시게 되면 퇴비화 및 혐기성 소화라는 게 있어요. 먼저 1번에 퇴비화의 특징이다.
우리가 폐기물 자체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거죠. 그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퇴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폐기물의 재활용, 퇴비화를 시키게 되면, 그리고 과정 중에서 낮은 에너지 소모, 3번에 낮은 초기 시설 투자비, 그리고 네 번째 비료의 가치가 낮은 게 퇴비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퇴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보면 병원균이 거의 3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M 비율. 여기서 CM 비율이라는 것은 C라는 것은 탄소, N이라는 것은 질소.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10전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없는 안정한 유기물. 여기서는 우리가 유기물, 폐기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온 교환 능력과 수분 보유 능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생산된 퇴비는 비료 가치가 낮으면 퇴비 완성 시 부피 감소율이 50% 이하.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비료의 가치가 낮다는 거, 그리고 부피 감소율이 50% 이하.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낮고 운영비의 소요 에너지도 낮은 편이다. 7번에 다른 폐기물의 처리 기술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어렵고 부지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예제 34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퇴비화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병원균이 사멸되어서 거의 없다. 다음에 수분 보유 능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낮아진다. 다음에 CMB,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라고 그랬죠. 탄소와 질소의 비가 10에서 20 정도로 낮아진다. 라번에 악취가 거의 없고 안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나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수분 보유 능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제 35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특성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생산된 퇴비는 비료의 가치가 어떻게? 낮죠. 그리고 퇴비 완성 시에 부피 감소율이 70% 이상으로 큰 편이라고 그러는데 50% 이하로 작은 편입니다. 다음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낮고 운영 시의 소요 에너지도 낮은 편이다. 다음에 다른 폐기물의 처리 기술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에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어렵고 부지가 많이 필요한 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번이 잘못된 설명이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조작에서 환경 변화 인자입니다. 먼저 수분의 함량은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pH는 6에서 8. 여기서 6에서 8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성을 나타냈을 때 pH는 0에서 14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pH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pH 7보다 낮으면 산성, pH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pH 조건이 pH 7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pH 7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6에서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질소비, C라는 것은 탄소, N이라는 것은 질소예요. 그래서 탄질소비는 30 정도가 적합한데 여기 보시면 탄질소비가 너무 낮으면 또는 너무 높으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면 너무 낮으면 어떤 물질이 발생하느냐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암모니아라는 게 NH3를 암모니아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악취가 발생을 하게 돼요. 반면에 탄질 소비가 너무 높으면 질소분의 함량이 적어서 퇴비화가 잘 안 되고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입도의 크기, 입도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죠. 그래서 100에서 200mm 정도.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서는 60에서 70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제 36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퇴비화 공정에서 유지시켜 주어야 할 최적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번에 온도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가 아니죠. 온도는 60에서 70도씨. 그리고 수분은 5에서 10%가 아니라 50에서 60%. 그리고 다번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은 100에서 150이 아니라 30 정도. 그리고 라번에 pH는 7. 다시 말해서 6에서 8.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라번의 pH가 바르게 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기물 퇴비화 공정 시에 발생되는 생성물. 그래서 폐기물을 퇴비화를 시켰을 때 어떤 물질이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자, 먼저 CO2. CO2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퇴비를
혐기성 분해를 시키든지 호기성 분해를 시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따라서 발생되는 물질이 CO2입니다. 자, 그리고 H2O 그리고 NH3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자, 예제 37번에 보면 폐기물의 퇴비와 공정에서 발생되는 생성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NO3-. NO3-라는 것은 질산이온을 뜻하는데 질소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CO2, 이산화탄소, 다번에 오존, 라번에 H2O, H2O는 수분입니다. 자, 그래서 타번이 오존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물질이죠? 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 파트에서 배웠죠. 오존이라는 것은 1차성 물질이, 특히 1차성 물질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NOx라는 게 있어요. 자, NOx 중에서 NO하고 NO2가 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올리핀계 탄화수소 이 두 가지가 태양의 빛 중에서 어떤 빛하고 반응을 하죠?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요. 자외선하고 반응하게 되면 2차성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그 2차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존과 PAN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퇴비와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물질이 다번에 오존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다번에 오존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 폐기물의 퇴비와 공정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퇴비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합니다. 호기성 미생물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혐기성 미생물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하지 않는 미생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비한 후에는 CMB가 낮아진다. 탄소와 질소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분해되기 쉬운 당류나 아미노산 등이 분해됩니다. 그리고 퇴비와 결과 암갈색의 부식질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퇴비와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 중에 함유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안정시키고 비료 및 토양 계량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퇴비와 공정은 유기성 폐기물의 호기성 산화분해가 주 과정으로 여러 종류의 중온 및 고온성 미생물에 관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온이라는 것은 30도씨 전후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온성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7번, 퇴비화가 완성되면 악취가 없는 안정한 유기물로 병원균이 거의 없으며 토양 중에 여러 가지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제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퇴비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퇴비화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 중에 함유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안정시키고 비료 및 토양 계량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번의 퇴비화 공정은 유기성 폐기물의 호기성 산화분해가 주 과정으로 여러 종류의 중온 및 고온성 미생물이 관여한다. 나번의 퇴비화가 완성되며 악취가 없는 안정한 유기물로 병원균이 거의 없으며 토양 중에 여러 가지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라번의 퇴비화 과정은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므로 공기를 공급해서 일반적으로 3에서 4시간 이내에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시간에 보면 3에서 4시간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여러분들은 그 시간 자체가 많이 걸려요. 퇴비화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호기성으로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경우와 혐기성으로 퇴비화를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호기성을 이용해서 만들면 3에서 4주 정도. 반면에 혐기성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6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퇴비화를 우리가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보면 퇴비화의 안정화. 자, 먼저 폐기물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취급하기 쉬운 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손실과 전달이 발생할 수 있는 표면적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폐기물 내의 오염물질의 용존성, 녹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용해성이나 용존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게 퇴비화의 안정화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혐기성 소화에서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분해를 시키는 것을 혐기성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가스 발생량의 저하 원인, 여기서 소화가스 발생량의 저하 원인이라는 것은 소화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소화주 내의 온도 저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생물의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주 내의 온도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조 내 pH 상승. 그래서 pH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항상 중성 근처. 그리고 과다한 유기산의 생성이 되게 되면 소화가스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제 39번에 보시면 현기성 소화조 운영 중에서 소화가스 발생량의 저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화가스의 발생량의 저하 원인. 가번에 유기물의 과부하. 유기물의 과부하라는 게 뭐예요? 유기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소화가스 발생량이 많아지죠. 많이 분해되니까. 그래서 유기물이 적다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주 내의 온도 저하, 소화주 내의 pH 상승, 그다음에 과다한 유기산의 생성.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현기성 소화의 장단점을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설러지를 제거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러지라는 것은 우리가 수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우리가 설러지라고 해요. 따라서 호기성 소화라는 방식이 있고 현기성 소화라는 방식이 있는데, 호기성 소화라는 방식은 산소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식, 현기성 방식이라는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을 하느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기성, 호기성으로 나타냅니다. 자, 지금은 현기성 소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분해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병원균을 죽일 수 있다.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고 관리비가 적게 들고 설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화라는 과정 자체가 설러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기성이라는 것은 썩혀서 설러지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설러지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메탄가스를 우리가 CH4라고 해요. 따라서 메탄가스와 같은 우리가 가치 있는 부산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단점에 보면 비료 가치가 작고 운전이 까다롭습니다. 소화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느려요.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NH3가 암모니아, H2S, 황화수소. 그래서 현기성 분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현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섞여서 처리를 하게 되면 냄새, 악취가 발생하죠. 그 악취의 주 성분이 NH3와 H2S가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운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적응성이 길어지고, 그리고 상등액 BOD가 높다. 여기서 상등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처리하고 난 우리가 물과 설러지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조 자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소화조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설러지가 가라앉고 위쪽에 있는 물을 상등액이라고 해요. 이 상등액 자체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 우리가 유출수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등액에서 어떤 성분이 많이 검출되느냐면 BOD 성분이 많이 검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유출수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제 40번에 보면 현기성 소화조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현기성 소화입니다. 가번에 병원균을 죽일 수 있다. 나번에 설러지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번에 메탄가스와 같은 가치 있는 부산물을 얻을 수 있다. 라번에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처리 시간이 짧아서 경제적이라고 그랬어요. 처리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호기성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짧고, 현기성 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현기성 미생물, 다시 말해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5절 분뇨 및 설러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분뇨 처리의 기본 목표가 있죠. 자, 분뇨라는 것은 분과 요를 이야기하는데, 안전화, 감량화, 안정화, 무해화가 분뇨 처리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분뇨 처리의 목적이나 설러지 처리의 목적은 같은 뜻입니다. 자, 예제 41번. 분뇨 처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설러지의 균일화, 나번에 생물학적으로 안정화, 다번에 위생적으로 안전화, 라번에 최종 생산물의 감량화,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분뇨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의 분뇨는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뇨 같은 경우에서는 성분 자체가 유기물과 무기물,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형물을 나타내면. 자, 유기물을 VS라고 표기하고 무기물을 FS라고 표기를 하는데, 유기물은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무기물은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염분이나 질소분의 농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토산 및 협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고액 분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고액 분리가 뭐죠? 고체와 액체가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관상 황갈색에서 다갈색이며 점성의 반고체, 그리고 분뇨의 질은 발생 지역에 따라서 다르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2 정도, 점도는 끈적끈적한 성질 1.2에서 2.0 포이즈. 여기서 포이즈라는 것은 단위가 그람 퍼 센치세크로 표현하는 것을 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과 요의 혼합비는 1대9 정도, 요의 80에서 90%는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H 강화를 막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pH 강화를 막는 완충작용을 가진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pH를 막아주는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칼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에 따라서 어떤 분과 요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특징이, 먹는 음식이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제 42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분뇨의 특성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하며 고액 분리가 쉽다. 고액 분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액 분리라는 게 고체와 액체의 분리가 거의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분과 요의 구성비는 1대8에서 10 정도이며 질소 화합물의 함유 형태는 분의 경우에 VS라는 게 휘발성 유기물, 휘발성 고형물 또는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12에서 20% 정도이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 설러지에 비해서 염분 및 질소 농도가 높은 편이다. 라번에 토산 및 협작물을 다량 함유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분뇨 및 설러지 처리의 특징에 보시면 설러지는 함수율이 매우 높으므로 그대로 처리하기에는 용적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수분 제거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되죠. 무슨 소리냐면 설러지를 구성하는 성분에서 수분과 고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분이 80%, 고형물이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설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고형물 중에서도 우리가 유기물, 그리고 무기물. 자, 여기서 유기물이 90%, 무기물이 10%예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우리가 분해되는 물질. 무기물이라는 것은 잔류성 고형물,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뇨를 희석해서 대규모 도시 하수화 병행해서 처리했을 때 호기성 소화를 주로 이용하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러지의 발생 장소는 정수장이나 폐수 처리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러지의 처리 공정을 보면 농축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농축조에서 소화를 시키고, 여기서 소화라는 것은 안정화 단계인데 호기성 소화와 혐기성 소화가 있어요. 그리고 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분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하는 조를 계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탈수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는 거죠. 최종 처분장은 주로 이제 매립이죠, 매립.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설러지 소화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설러지의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키고 병원균을 죽이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함수율을 줄여서 수송을 용이하게 하고 이온 가치가 있는 부상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호기성보다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혐기성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모퍼 탱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상부에서는 부유물의 침전이 일어나고 하부에서는 침전물의 혐기성 소화가 하나의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상부와 하부로 분리되어 있으나 계구가 있어서 폐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모브 탱크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침전조, 소화조, 스컴시 이렇게 세 개가 한 개의 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제 43번에 보시면 상부에서는 부유물의 침전이 일어나고 하부에서는 침전물의 혐기성 소화가
하나의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뇨 처리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규모 분뇨 처리 시설에서는 이모프 탱크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 분뇨 및 설러지의 기타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뇨 처리 방법은 아무래도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많이 쓰죠.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느냐?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 있고, 약품을 이용하는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고,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연과 동일한 상태로 처리하는 걸 생물학적 처리라고 그러는데,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과 가깝겠죠.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분뇨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취기를 탈취하는 방법은 이제 취기라는 것은 여기서 악취입니다. 악취. 자, 악취를 탈취하는 방법 중에서 물리적인 방법은 물로 씻어내는 수세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뇨의 저장 시설에서 스컴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교반기를 이용해서 교반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나라 도시사람 1인당 1일 분뇨 배출량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면 0.9에서 1.1리터거든요. 그러면 약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약 1리터. 성인 기준에서 약 1리터가 분뇨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제6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련 기타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폐기물의 부담금 제도의 효과에 보시면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고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44번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소비의 정대, 폐기물 발생량 억제, 자원의 낭비 방지, 자원 재활용의 촉진.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데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죠? 폐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의 감량화 방안 중에서 폐기물이 발생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발생원의 대책은 적정 저장량 관리, 그리고 과대 포장 사용 안 하기, 철저한 분리수거 실시 등이 있어요. 자, 예제 45번. 다음 폐기물의 감량화 방안 중에서 폐기물이 발생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발생원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보기가 우리가 그 해당 사항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적정 저장량 관리, 나번에 과대 포장 사용 안 하기, 다번에 철저한 분리수거 실시, 나번에 폐기물로부터 회수 에너지 이용.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라번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폐기물의 자원화입니다. 자, 폐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리면 폐기물이지만은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DF라는 고형화 연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RDF라는 것은 고형화 연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타는 성분을 가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연성 물질 중에서 비닐, 우리가 과자 봉지처럼 비닐로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종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 파쇄를 시켜요. 특히 이제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종이나 과자 봉지 같은 비닐류나 종이를 여러분들 아주 파쇄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작은 연필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압축을 시켜요. 그 압축을 시켜서 연료로 만들어 놓은 걸 RDF, 고형화 연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분해. 열분해라는 것은 저질의 연료를 이용해서 고질의 연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대신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퇴비화, 그리고 발효 과정. 우리가 이제 자원화를 하는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 46번, 폐기물의 자원화와 과정 관계가 뭔 것은? 자, 가번이 고형화 연료죠. 나번은 열분해. 다번에 랜드필이라는 것은 매립입니다. 라번의 퇴비화. 그래서 자원화와 관계없는 것은 매립이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전과정 평가입니다. LCA라고 하는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자원에 의해서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모든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이 전 과정이죠.
자, 모든 과정에 걸쳐서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자원의 고갈과 지구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니까 전과정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예제 47번에 보면 사용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원료 자원, 채취, 생산, 유통, 사용, 재사용, 폐기에 전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과정에 걸쳐서 가능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 현상과 지구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술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과정 평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전과정 평가를 LCA라고 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님비 현상입니다. 자, 님비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현상이죠.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용어로 폐기물의 최종 매립지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바젤입니다. 자,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서는 유해 폐기물을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폐기물을 여러분들이 국제 간에 이동하는 것을 규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아주 보기로도 잘 나오고 다른 내용에도 자주 들어가니까 바젤 협약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제 48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은,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젤 협약이 정답,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고형물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고형물이라는 것은 반고상 폐기물이 있고 그리고 반고상 폐기물, 액상 폐기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실 때는 반고상 폐기물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상 폐기물을 기준을 잡아서 고형물의 함량이 5에서 15% 미만. 자, 그러면 고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형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액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형물이 5% 미만이면 액상, 15% 이상이면 고상. 그래서 고상 폐기물, 반고상 폐기물, 액상 폐기물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제 49번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반고상 폐기물의 고형물 함량 기준은 반고상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반고상은 고형물의 함량이 5에서 15%를 뜻하니까 5에서 15%.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반고상 5에서 15%를 기억을 해서 5%보다 고형물이 작으면 액상, 15% 이상이면 고상이면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번 폐기물 분석을 위한 시료의 축소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제목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구획법이라는 게 있고 교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원축 4분법,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 시료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내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먼저 구획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구획이라는 것은 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기물을 이렇게 놓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을 해서 20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그래서 20개로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구획법이 되죠. 반면에 교사법은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서 원추형으로 일단 쌓습니다. 그리고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 쌓게 돼요. 그리고 원소에서 일정량을 취해서 장방향으로 도포해서 계속적으로 일정량을 채워서 교의에 입체로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그래서 육면체 측면을 교도로 돌리면서 균등량을 취해서 2개의 원추를 쌓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는 버리고 나머지 1개의 원추를 앞에서 조작한 거에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크기를 줄여가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원추 4분법 같은 경우에서는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리고 앞에 원추를 장수를 바꿔서 다시 쌓게 돼요. 그 다음에 원추의 꼭지를 수직으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고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마주보는 두 부분은 취하고 두 부분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반으로 준 시료를 앞에 조작을 반복해서 적당한 크기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우리가 시료 분할 방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류를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각각의 특징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제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분석을 위한 시료의 축소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료를 축소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구획법, 원추사분법, 교사법, 그리고 라분이 정답이 되네. 그죠? 그 다음 51번. 폐기물 분석 시료를 얻기 위해서 시료의 축소 방법 중에서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편다. 2번 이것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20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3번이 20개의 각 부분에 균등 양씩 취한 다음에 혼합해서 하나의 시료를 한다. 자,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20개의 덩어리로 나타낸다는 거.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설명? 구획법에 대한 설명. 따라서 정답은 구획법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강렬 감량 및 유기물의 함량 분석 방법.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예제 5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내용 보시면 백금제나 석영제 또는 사기제 도가니를 미리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에서 온도 30분간 강렬하고 황산 데시게이트에서 방냉한 다음에 그 무게를 정확히 달고 여기에 시료 적당량을 취해서 도가니와 시료의 무게를 정확히 단다. 여기에 25% 질산 암모늄 용액을 넣어서 시료를 적시고 천천히 가열해서 탄화시킨다. 자, 따라서 여기서 갈로 비워놓는 게 여러분들 주로 시험에서 출제하거든요. 예제 52번에 보면 다음은 폐기물의 강렬 감량 및 유기물 함량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백금제나 석영제 또는 사기제, 도가니를 미리 1번에서 2번 강렬하고 황산 데시게이트 안에서 방냉한 다음에 그 무게를 정확히 달고 여기에 시료 적당량을 취해서 도가니와 시료의 무게를 정확히 단다. 여기에 3을 넣어서 시료를 적시고 천천히 가열해서 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온도가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그리고 온도는 30분간, 그리고 25% 질산 암모늄 용액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시 쓰레기의 최종 처리 방법은 아무래도 최종 처리는 매립이 최종이 되겠죠. 그죠? 예제 53번 우리나라 도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매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을 주로 했던 내용들은 폐기물에 관계되는 설명과 폐기물에 관계되는 부수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실전 연습 문제, 이제 관련도 문제죠. 관련도 문제에 가서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잊어서는 안 되죠. 어떤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